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연의 집담입니다.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가 소폭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바닥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속속 완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수요는 살아날지 의문인 가운데 오늘 송승연의 집담에서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신속 또 정확하게 알기 쉽게 풀어주시고 있어서 저도 굉장한 팬인데요. 유튜브 채널 경익남,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바쁘게 활동 중이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실장님 모시고 국내 경제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광석 실장님 그리고 정진욱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께서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강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 강의의 나름의 그 스토리를 다 예. 구성을 하는 게 기승전결이 굉장히 좀 완벽에 가까운 그런 스킬이라 아닙니다. 저도 뭐 강의를 할 준비를 나중에 할 때 잘 참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현재 그 실물 경제 상황들 최근 보도 보면은 참 암울한데 물가라든지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보도되는 내용들 여전히 심각한 그런 그림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기조인데요. 그냥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 1% 중반대로 낮춰서 제시했지만 이마저 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또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아직도 있어서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될 거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6% 그리고 한국은행은 1.7% 등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실질 생산 GDP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2%를 밑도는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2020년 마이너스 0.7과 글로벌 금융위기 였던 2009년 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문제는 1%대의 중후반의 성장률 달성조차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상 후폭풍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수출까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가와 수출 관리가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배경입니다. 특히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수출 적자폭은 472억 달러로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고환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이 위축되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탓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출 여건이 더 악화될 것이 더 중론이기 때문에 한국이 또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시 그 여파를 고스란히 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암울하네요. 네. 얘기 들어보면 돈 벌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돈 쓸 일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상황 얼마 전에도 마트 잠깐 가니까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름값 조금 내렸다라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럽긴 한데 물가에 대한 그 상황 현재 정점이냐 이런 부분도 관심들도 많고 또 예상하는 이 외적인 또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경제 전문가로서 의견을 좀 주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면 물가 정점 찍은 건 맞지만 아직 목표하는 물가까지는 안 왔다. 그래요? 이게 한마디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커피 잔에 이제 물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보고 반 이렇게 마셨어요. 남은 커피 양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는 관점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많이 마셨다. 그러니까 반 마셨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이나 남았네. 그렇죠. 그죠?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 6월 9.1%를 찍고 지금 하향 안정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6%대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이 6.5%까지 떨어진 것을 놓고 물가 정점 찍었다라고 관찰하는 IB 주로 이제 투자은행들의 스탠스라고 볼 수 있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관점이니까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생각하는 동상이몽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이미 22년 7월 뭐 6.3% 뭐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그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이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에 있긴 합니다만 23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2%고 그리고 하반기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대략 3%대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정점 찍은 이후에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여전히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지만 물가는 안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이 어떤 커피잔이라고 해본다면 이 커피 한 잔이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올라요. 또 3,000원으로 올라요. 계속 1,000원씩 오르죠. 그러나 물가 상승률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 올랐다가 50%. 2,000원에서 50%로 올랐잖아요.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뿐이지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고물가는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물가를 구성하는 주요 품목 중에 비싸다고 안 살 수 있는 품목이 있고 비싸다고 해서 안 살 수 없는 품목이 있어요. 필수 소비재적 지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영역이 뭡니까? 전기세, 가스요금, 또 대중교통수단, 교통요금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필수재적 소비지출 항목들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또 물가 잡는 그런 행보에서 좀 뒤처지지 않을까. 세계 각국이 물가 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데 우리나라만 다소 이제 경제정책 방향이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 이것을 좀 그림 그리고 있다 보니까 물가 잡는데 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지금 시점적으로 이 물가 잡는 일을 후순위로 미뤄야 될 시점인가 이런 생각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가를 놓고 벌이는 이 투자기관과 중앙은행 간의 그 동상이몽도 있지만 물가 상승률은 잡히지만 또 여전히 여러분의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앙은행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한국은행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물가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뭐 배경이 이 물가 때문일까요? 여전히 FOMC 연준에서 미국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도 이제 쫓아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또 어쨌든 올해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 부분은 2월 달에 열리는 FOMC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약간의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그런 쪽은 아니겠지만 약 0.25% 지금 정도 올릴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는 어쨌든 계속해서 올리는 기조 현상은 계속 있을 것 같고 이 이유가 또 미국도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건비,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이 조금 너무 호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업 쪽은 아무래도 인건비와 연결된 쪽이 많아서 인건비가 많다는 것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미 연준이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다닐 것을 보고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29일 날 공개한 해외 경제 포커스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을 0.25% 약간의 그전보다 좀 축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같은 질문을 한번 드리면은 뭐 배경은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 물가. 뭐 한국은행이 물가 잡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뭐 얘기들도 하듯이 혹시 이 물가 때문에 계속 금리를 올릴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혹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바를 좀 달성하는 그런 지점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하겠죠. 지금의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금리의 레벨,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기준금리면
물가가 이미 안정화되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가 잡는데 충분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뭐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액션을 이미 발표했는데 미국도 역시 금리를 2월 초에 FOMC 회의 때 금리를 한번 올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지 혹은 한번 쉬었다가 추가적으로 인상할지 이게 쉬었다가 금리 인상하는 그것도 속도 조절이거든요. 그렇죠. 계속 연달아서 베이비 스텝 인상하는 거랑 한 달, 두 달 쉬었다가 금리 인상하는 것 이것도 속도 조절이기 때문에 어쨌든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것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아직은 없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불피오르듯이 막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장에 기대감을 조성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되겠구나 하는 어떤 시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실제 금리 인하가 23년 연중에 단행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만 23년 연말 끝에 한번 인하하거나 아니면 24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전, 대략 한 6개월 전 요 정도의 주식시장엔 다 반영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부터 좀 금리 인하는 2, 3분기에 일어난다라는 식으로 이제 IB뱅크들은 추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주식은 원래 선행 변수니까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과연 이 금리가 뭐 올해뿐만 아니라 얼마까지 언제까지 그러니까 기간이 언제까지냐 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뭐 달리다가 섰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가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이슈는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되겠죠. 시장에 대한 그 시중금리라든지 시장금리는 또 최근 들어서 또 변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변동에 대해서 뭐 어떤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금 영향 같은 게 있을까요? 영향 당연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 혹은 이제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를 건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시중금리는 실질금리에 해당되니까 둘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기준금리가 23년에도 추가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빠르면 23년 4월 정도 기준금리의 정점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거나 없거나 동결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기준금리의 고점은 지금이라기보다는 좀 이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중금리는 왜 먼저 떨어질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시중금리라는 게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니까 쉽게 말하면 기준금리는 이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 빌려줄 때 쓰는 금리라고 볼 수 있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자본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수익성을 붙여서 시중금리를 결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흐름인 건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나 한두 달 먼저 선행해서 기준금리의 고점으로부터 먼저 시중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동행하거나 후행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기준금리보다 선행해서 이자 수익, 예대 마진 이런 것을 목표로 먼저 끌어올렸었고 이후에 좀 하락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정부의 정책 기조들도 같이 맞물리겠죠. 왜냐하면 정부의 뭐 부동산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만큼은 떨어뜨려라 하는 은행에 대한 어떤 압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작용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출금리 중에 가계대출 금리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일반 신용대출이 있고 뭐 소액대출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10월부터 유일하게 떨어진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예요. 그런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마련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적극적으로 또 안심 전환 대출이라든가 특례, 보금자리, 뭐 지원, 보금자리 지원 같은 이런 여러 정책 금리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니까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맞게 경쟁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또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정점 찍고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기준금리는 이제 정점에 다 올 거다라는 이런 기대, 이런 기대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택담보대출 가지고 사실상 집 가지고 이 대출 받은 사람한테 돈놀이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외신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그 GDP 대비했을 때도 엄청나고 거기에다가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한다라면은 뭐 거의 뭐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얼마나 그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정책적으로도 좀 개입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상당히 외신에서 봤어도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생계를 위한 대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속도로 오른 집값 때문에 이 너도 나도 이 사고자 하는 그런 매수 심리가 상당히 강한 시점에서 대출을 받고 하면서 이제 집을 사는 분도 있고 연끌족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연끌족들이 상당히 많은 시점에서 지금 또 금리가 또 오르면서 대출 이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커지면서 그런 영향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 대출 한국 가계 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보면은 PF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미분양에서 부도가 난다면 그거에는 딸려든 뭐 저번에 전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교수님이 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제 직원들을 이제 아무래도 탈락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게가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가게 대출 비용을 갚는 분도 상대가 떨어지면서 대량 실직 상태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또 나라가 좀 더 위험해지는 상황.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금도 거둘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가 무너진 나비효과처럼 계속 무너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가계부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볼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엔화나 원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낮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출이 상당히 수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자 상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 걸 봤을 때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에 저도 첨언을 좀 드려보면 좀 좋은 부분을 이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근래 한 몇 개월 동안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상들 중에서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터진 영상 중에 하나가 뭐 170만이 넘은 그런 영상, 뭐 100만이 넘은 그런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근데 100만 이상 초과한 그런 영상들의 공통적인 그 썸네일이 제가 이제 이번 23년 전망서를 발간하면서 던진 화두였어요. 모두가 가난해진다입니다. 사실 이제 KBS 시사직격하고도 다큐멘터리로 그걸 냈었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모두가 가난해진다 그 제목으로 나갔는데 그 다음 날 영상이 나간 다음 날 그냥 유튜브 조회수로만 400만입니다. 네, 그렇게 많이들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것에 동감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 설명했냐면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업은 일단 금리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가계보다 더 민감한 게 기업이에요. 기업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때 그 기준이 금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도 있지만 타인 자본에 이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리가 5%면 5% 수익성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은 쉽게 말해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해 보겠다. 이런 사업도 해보겠다. 근데 5% 6%의 대출 금리를 끌어다가 6% 수익성을 위해서 달려갈까요? 그러니까 신사업을 철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역시 재료비 올라가죠. 원자재 값 올라가죠. 또 인건비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임금 협상 과정에서 임금 상승률 반영해달라.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리는 또 올라가니까 기업들도 역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글로벌 경기 침체.
1월 31일자에 우리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죠.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세상에 97% 실적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4분기보다 22년 4분기가 이건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리 모든 기업들이 매출 안 되겠다. 그리고 금리 높으니까 신규 투자 못 하겠다. 신규 투자 못 하고 설비 용량 줄이고 애플도 그랬죠. 생산 설비 용량 줄이고 아이폰 14 생산 설비 용량 증설하랬던 계획을 철회하고 이런 모든 액션들이 결국 반도체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미리부터 작용한 거예요. 22년 4분기에. 영업이익은 더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은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어려운데 당연히 가게는 어떨까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 수준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명목 소득도 떨어지지만 더 중요한 게 실질 소득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고물가가 유지된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져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약 2,000조 규모에서 78.5%가 변동금리 대출자입니다. 그러니까 약 2.5% 정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동안 지금 최근 1년 동안 고스란히 그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통장에 찍히는 명목 소득은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줄고요. 고용이 위축되니까. 그리고 실질 소득은 더 줄고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고 근데 이 와중에 전기요금 올라가고 가스요금 올라가고 교통요금 올라가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진 거예요. 그럼 가게와 기업이 가난해지면 기업도 가난해지는 거죠. 이 와중에 기업도 가난해지고 정부도 가난해지고 법인세도 떨어지고 소득세도 떨어지고 소비세도 줄어들고 정부도 가난해지는 거야. 이 와중에 정부가 재정적자 뭐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나 한전의 경영 정상화 이런 노력을 또 가동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의 3대 주체가 모두 가난함을 느끼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정말 너도 나도 힘들게 더 어렵게 국면이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만 딱 들어도 100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모두가 진짜 가난해진다는 게 특정 그 계층만 가난하면 뭐 그 정도 조회수인데 일단 100만 이상이 고민을 하고 넓게 본다면은 진짜 온 국민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하면은 기업도 가난해지고 또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게 되면은 역시나 뭐 소득이라든지 소비가 줄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구매력 같은 것도 저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국내 부동산 시장도 이런 소비 침체라든지 글로벌 금리 인상하고도 연관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동차를 바꾼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당장 소득이 없어도 소위 말하는 나 채용됐어. 일도 시작 안 했어요. 채용됐어. 다음 달부터 일해요. 다음 달 끝자락에나 소득이 들어오겠죠. 월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됐어라는 그 마음만으로도 차를 덜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재 소비는 언제 일어나요? 희망적일 때 일어나요. 근데 경기 침체가 이렇게 본격화될 때는 무슨 소비부터 줄일까요? 내구재 소비를 줄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구재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혹은 내구재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전제품, 스마트폰, 랩탑, PC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품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고요. 근데 역시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런 내구재들도 소비가 둔화될 텐데 부동산 구매율은 어떨까요? 가장 무거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다 붙여놔도 집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덜컥 그렇게 사자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실제 주택 구매력을 판단하는 지수가 있죠. HAI, House Affordability Index. 그 지표의 구성 항목이 뭐냐면 소득을 가지고 자산을 바꾸는 거잖아요. 소득을 축적시키면 그게 재산이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름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되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껴서 사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럼 대출 금리가 오르면 구매 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줄고 구매 여력 대출 금리는 오르니까 구매 여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매 여력만 떨어지느냐?
주택 구매 의사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매 여력이 있다고 해서 구매 의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해서 구매 여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구매하고자 하지만 구매 여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구매 여력이 전혀 없지만 구매 의사는 있기도 해요. 근데 둘 다 예스, 1이 나와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1 곱하기 0은 0이에요. 산식상. 그렇죠.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이 둘 다 떨어지는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우리는 정작 전망하고 싶은 건 가격이잖아요. 네. 매매 가격이잖아요. 네. 주택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수요인 거고 수요를 결정짓는 수십 개의 변수 중에 두 가지만 고려한 거예요. 구매 여력, 구매 의사. 그 두 가지만 보고도 이 수요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반등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주식시장은 먼저 반등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주식시장.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선행성이니까, 선행지표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후행지표예요. 네.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 침체가 오면 올수록 그것에 후행해서 이런 영향들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23년 어려울 것이고 네. 22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던 그 하락세에서 지금 폭락에 가깝죠. 네. 폭락세가 뭐 조금은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상 완화될 수는 있지만 하락하는 그 기조, 그러니까 전주 대비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이런 마이너스 증감률이라는 이 숫자는 23년 연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구매 여력이 떨어지고 구매에 대한 의지가 꺾인다 그 얘기 주셔서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도 거래 가격이라든지 거래량하고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실거래가나 뭐 거래량이 뭐 역시 뭐 조금 반등했다라고 해도 여전히 부족한 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량이 뭐 1000건 정도니까 거의 없다 보면 되죠. 한 달에 얼마 되죠 않은 건데, 하지만 전월세에 비해 좀 회복세 좀 보이긴 했지만, 하지만 이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위원 수요인 6만 2천 가구를 넘어섰어요. 이제 7만 가구에 입박하고 있는데, 또 악성인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준공 후에 미분양 주택.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악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토부가 31일 날 발표한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약 전월에는, 그러니까 11월에는 5만 8천여 가구였으니까 17.4% 5만 8천 가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12월 달에 6만 8천 가구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약 17.4% 늘었는데 이게 20년 동안 장기 이동 평균 선을 넘어선 거고, 그러니까 위험수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양 주택이 6만 2천 가구를 넘은 거는 2015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갱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로 이제 미분양 주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주택 매매, 그러니까 거래 신고도 약 2만 8천 건을 잡혔는데 전월 대비 46.8% 정도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봤을 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리가 완전 꺾인 상태에서 이 가계대출도 막히고, 그리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이 목돈을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조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옆에 거는 아까 말했던 가스값 오르죠. 이번 달에 가스값 정말 놀랐거든요. 똑같이 썼는데 10만 원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아파트 값인데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 피부로 느끼는 그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집을 사냐 이런 상황이 나올 판이기 때문에 이 매매세가 상당히 꺾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상당히 얼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 있다라고 보는데 역시 뭐 주요 원인은 실장님께서 볼 때는 뭐 금리인지 아니면 네. 경기인지 네. 뭐 또는 뭐 심리인지 뭐 이런 원인이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 계속 주신 것 같은데 네. 그 외적으로도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여전히 가장 큰 변수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제 구조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주택 매매 가격 혹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는 네. 변수의 향방을 알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한 4가지 덩어리가 있어요. 네. 근데 4가지 덩어리가 가장 직접적인 그 변수가 수요, 네. 공급일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니까 네. 주가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선행 변수가 앞단에 금리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정책 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가지 정책 제도와 금리라는 이 요인이
수요와 공급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금리의 레벨은 계속 올라왔고, 그리고 금리는 어쨌든 정점을 찍고 이제 더 이상은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 기준금리 관점에서. 근데 시중금리는 먼저 떨어지고 이제는 정점 찍었구나, 시중금리의 정점은 미리부터 찍었구나. 네. 어쨌든 기준금리의 레벨 자체가 높은 건 22년하고 23년하고 비교했을 때 둘 다 부정적인 거지만 22년만큼은 부정적이진 않은 거죠. 그래요? 수요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것을 이제 반증해 주는 것이 주택 구매 의사를 보여주는, 주택 구매 의사가 언제 많아질까요?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안 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택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믿으시면 누구도 집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떨어지고 사야죠. 근데 주택 가격이 이제 오를 거라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구매 의사가 늘어나겠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주된 지표가 주택 가격 전망 CSI라는 지표인데, 이 값이 어쨌든 저점을 찍고 그 하락 지점에서, 완전 저점에서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금리가 정점 찍고, 시중금리가 정점 찍고 살짝 내려왔다. 여전히 높은 금리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주택 구매 의사가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바닥에서는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같은 흐름이에요. 이제 주택 가격 증감률이라는 지표, 결국 우리가 가격을 보고 싶은 건데, 증감률이라는 지표도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지나 이걸 확인하는 그 지표가 마이너스 0.55%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최저점이 마이너스 0.48%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 여전히 떨어지고 있지만 떨어지는 그 정도는 조금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같이 수요에 맞물리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정책적인 요인도 봐야 되는데, 여전히 공급은 확대하죠. 왜냐하면 신혼부부 공급이라든가 뭐 공급 확대는 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똑같이 유지하는 정책이 딱 하나예요. 그게 아파트 공급량 늘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리는 그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공급량은 여전히 23년에도 늘어나요. 이건 부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정책 제도적인 측면에서 22년까지는 규제가 많이 도입됐었죠. 규제 풀기 시작한 건 23년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선정한다든가 이런 규제 대상 지역, 뭐 LTV, DTI 금융 규제도 있고요. 또 세제 규제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 지원도 있어요. 주택자금 대출. 주택자금 금융공사에서 마련한 그런 특례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정책적으로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인데 나 이미 돈 많은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사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다면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수요라는 측면은 22년보다는 나은 거예요. 여전히 안 좋지만. 공급이라는 측면은 22년보다 더 나빠요. 그리고 금리라는 측면도 22년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옆에 정책 제도적인 면에서는 22년보다 훨씬 나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22년에는 금리, 거시경제적 여건도 누르고요. 정책 제도적인 여건도 누르고요. 공급 여건도 누르고요. 수요 여건도 누르는. 손이 4개 있으면 4가지 손을 다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 집값이 급격히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23년 들어서 어쨌든 정책 제도적인 여건은 끌어올리죠. 힘이 덜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만든다. 이 정책 제도가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요. 수요 측면도 아직도 누르는 건 맞지만 누르는 힘이 좀 줄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3년 연내에도 집값 하락세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겠지만, 하락률 기준으로 저점은 이미 찍었을 수 있다. 23년 1월이나 22년 끝자락에 그 저점은 통과한 거고,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증감률의 그래프는 0 밑을 맴도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거든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마이너스 그 폭을 좀 줄여나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23년 중후반쯤에는 그래도 매수 시점을 가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무주택자 여러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가지실 때 23년 지금 1분기에 덜컥 우리 동네 집값 다 떨어졌어 하면서 덜컥 사시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야기될 거라고 판단한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하락률이 마이너스 0.5에서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 그런 지점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 시점을 좀 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한국은행 CSI 이제 조금 지표가 약간 반등했다라는 게 역시나 예전에는 모든 네 가지를 눌렀는데 지금 수요라든지 뭐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부양에 가까운 그런 규조로 하다 보니까 뭐 반등하는 효과를 줬다. 근데 뭐 여전히 수치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한참 못 미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수요 측에서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의 수요자가 있다. 잠재적으로. 뭐 영원히 집 못 사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죠. 집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요자가 잠재적으로 100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 다수가 90%에 해당하는 다수가 집값은 떨어질 거야. 나중에 살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는 집값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맞는 판단일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만큼은 이런 규제 완화나 뭐 제도적 장치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세가 22년에 비하면 개선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동향이라든지 뭐 최근 들어서 나오는 그 지표를 바탕으로 하니까 명확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이런 부동산 시장을 일본의 부동산하고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우리나라가 뭐 지가가 빠진 적이 IMF랑 금융위기 이후로 또 최근 들어서 지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일본의 버블 상황하고 비슷하다라는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 당시 그 상황을 좀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일본 가계 부채가 급증이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이제 버블 현상이 심화가 됐었고 인구가 좀 구조적 현상이 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일본 부동산 버블이 시대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1986년부터 90년까지 약 5년 동안 두세 배 급증한 후에 그리고 1991년 가을부터 20년 이렇게 장기 하락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일본이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나 뭐 이런 거 이후로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패망한 이후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좀 많이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미국에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미국에 많이 했는데 가격이 워낙 싼 데다가 품질, 그러니까 기술력까지 좋으니까 일본 제품이 너무 많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 불러서 너무 가격이 낮다.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한마디로 가격 올리니까 이게 뭐냐,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엔화 가격을 많이 올린 거죠. 그렇게 올리면서 이 가격 또 보면은 이 엔고가 되면은 수출이 주도형 성장하고 일본한테 큰 충격을 주니까 일본 이제는 금리를 낮추는 거죠. 기업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 부동산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을 받으면은 기술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빨리 돈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동산에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고 금리가 또 낮으니까 국민들도 우리도 똑같이 코로나19 때 금리가 낮으니까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집 시장이 뛰어들었잖아요. 부동산이 뛰어든 것처럼. 부동산 불패시나 비슷한. 예, 그때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땅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정도 나올 정도로 또 일본에서는 뭐 부동산 업자들이 그 술 서빙하는 직원들한테 뭐 아파트 한 값을 그냥 줬다는 뭐 이런 설화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부동산이 상당히 올랐던 그런 시점인데. 계속 이런 현상이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정책적으로 1989년부터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미국이 올라간 것처럼 올려서 결국에는
대출을 했던 사람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가 많이 갚아야 되는 것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상황을 지금 계속 오버랩 시키면서 보는 거죠. 근데 그 관련돼서 왠지 김광석 실장님 같은 경우 다큐 같은 거 많이 찍으셔가지고 이 내용은 잘하실 것 같은데요. 좀 배경 좀 또 추가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식 부동산 버블 침체 이런 말씀들 뭐 혹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동의하지 않는 입장에서 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제가 23년에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렸었는데 24년, 5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냐면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동산 매매 가격이든 경제 성장률 전망이든 이 전망치라는 게 다 선행지표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24년을 전망할 수 있는 선행지표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24년을 전망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주장하시는 분들, 특히 일본식 침체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기간은 역사적으로 다 확인해 보니까 한 4, 5년 정도 됐다. 그러니까 역시 22년부터 매매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4, 5년 가지 않겠느냐. 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상당한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모든 사이클이 굉장히 롱텀하게 일어났었어요. 상승 국면도 천천히 일어나고 하락 국면도 천천히 일어나요.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5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2015년에서야 12월에 한 번, 그리고 1년 만에 16년 12월에 한 번, 17년에는 고작 3번, 지금 생각해보면 또 18년에 4번, 다 베이비 스텝이에요. 그러면 15, 16, 17, 18년 동안 베이비 스텝 9번 했으니까 그냥 2.5%포인트도 안 올린 거예요. 2.25%포인트 올린 거예요. 4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루어졌던 롱텀하게 시장 경제가 움직였던 그런 사이클하고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급격하게 금리 인하하고 또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고 이런 사이클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지만 그래도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금리를 확실히 인하하고 시장의 긍정적인 어떤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릴 경우라면 매매 가격은 다시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소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고 구분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동산 매매 가격이 장기적으로 일본식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된 그 근거가 아마 인구예요.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의 인구 구조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인구의 규모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인구 규모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의 이동이에요. 무슨 말이냐.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 인천, 서울까지 하면 수도권이죠.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요. 2040년까지 늘 거예요. 이건 제 전망이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 추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매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지배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굳이 이걸 가지고 수요라고 판단한다면 전체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지방, 소위 이제 인구 소멸 도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더 크게 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그걸 전제로 깔기 때문에 굳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시장을 달리 판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가지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인구라는 관점에서 인구가 줄지만 가구가 늘어요. 가구 수가 계속 늡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까지는 증가해요.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고요. 3인 가구 증가 속도는 거의 0% 수준, 0%대로 서서히 증가해요. 근데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이들 가구 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1, 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구 수는 늘어난다라는 게 통계청의 가구 추계입니다. 그럼 그것을 기본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택 전체 총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그 증거 자체가 저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24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몇 가지 정보, 경기를 판단한 통계에 기초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부동산 매매 가격이 이렇게 크게 폭락하는 장기간에 걸쳐서 폭락하는 그런 것을 예견하는 데는 좀 다소 이 정보가 불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각종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계속 수정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시장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뭐 누가 알겠어요? 뭐 한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수정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예전에 금리는 예전에 완전 애기 발자국에서 지금 거인 발자국이다 보니까 이런 속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인구도 계속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또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조금 더 24년에 가까워지면은 또 생각을 또 과감하게 또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시장의 말씀처럼 아까 전에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다가 나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되고 싶은 그런 나라,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가 원하기 때문에 이게 여태까지 눌렀던 그 정책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자유시장에 맡기면서 이제 국민들 스스로 이제 시장 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가격을,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그 심리가 좀 회복이 된다면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또 다시 한번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그 경착륙 관련돼 가지고 이런 정부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완화하는 속도라든지 규제에 대한 정책 이게 좀 적절하다라고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부동산 규제책이라는 것은 버블기에 도입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규제책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폭락기에 계속 유지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정책 기조는 항상 유연하게 그 시점에 맞게 경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돼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특정 계층을 지지하기 위한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는 자가 반이고 집을 안 갖고 있는 자가 반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 거고 떨어지는 게 나쁜 거고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에겐 좋은 거고 누군가에겐 나쁜 거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펀더멘털 측면입니다. 제가 특정 계층을 위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펀더멘탈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폭등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첫 번째, 앞에 가계부채 문제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될 때 자산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부채 규모가 더 작아져요. 그러면 이 자산을 보유한 자가 부채를 끼고 샀을 텐데, 그럼 자산 규모가 쪼그라들 때 금융부실로도 연결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강조했었지만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때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전제로 돈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분양되면 돈 갚을게 하면서 돈 빌린 거예요.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아닙니까? 근데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건설사들이 부도합니다. 이게 거시경제적으로 좋은 겁니까? 나쁜 거예요. 하물며 집값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폭락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계층들도 있어요.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나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전세 세입자인 분들이 높은데 거시경제적으로 판단했을 때 집값이 이렇게 급격히 하락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집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소위 세입자를 위해서도 나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만을 위해서 제가 떨어져야 된다, 올라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과도한 폭락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 집대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가를 만나는데 만약에 기업이 부도하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일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금도 낼 수 없고 지역장도 있고 결국에는 은행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도 망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하신 게 다 일맥상통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부동산 외적으로 경제를 열심히 읽고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한 달 정도 지난 이 부동산 시장, 뭐 앞으로의 주요 뭐 어떤 변화, 또 이거 한번 좀 지켜봐라라고 하는 것들 좀 있으면은 뭐가 있을지 좀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아직까지도 묻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묻고 있는 거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빨리 풀고 시장한테 이게 빨리 메시지를 보내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서 맞추는 것, 정책을 맞춰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시장이 말씀대로 눌러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풀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에 대한 유동적으로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남은 규제 완화 그 말씀 주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한 달 지나고 올 한 해 남은 변수들 뭐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전히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가 언제 인하될까라는 것을 가늠하시면서 금리 향방을 그림 그리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그 자체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 자체죠. 그 기대감만으로도 돈을 충분히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돈이 이동하는 것을 여러분 관찰하시기 위해서 금리 향방을 보셔야 되지만 특히 거액 투자자, 제가 거액 투자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몇백억 투자자가 아닙니다. 몇천억 혹은 조 단위의 투자자들을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 돈을 어디에 둘까요? 어떤 형태로 둘까요? 현금의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깝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에 돈을 갑자기 끌고 나옵니다. 그런 돈의 이동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거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치솟을 때 역시 큰 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고액 투자자들이 이 자금을 어디로 또 이동시킬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의외로 길지 않은 시간에 부동산 매매 가격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토마토 집통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잘 시청하시면서 그런 어떤 기조적인 변화가 또 언제 또 전개될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보는 법,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현명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